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국가의 전성기 혹은 그 황금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완벽한 해피엔딩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동화책 마지막 장처럼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네네, 맞아요. 겉보기에는 진짜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니까요. 근데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또 완벽해 보였던 한 절대 군주의 정점을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그 자료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주인공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주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요. 겉으로는 찬란하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인데 거기에 미세한 금이가 있고 속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상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완벽해 보이는 그 성취의 순간이 어떻게 파멸의 스위치가 되었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요. 단순히 수천 년 전 중동의 고대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현대에도 적용이 되나요? 그럼요. 현대의 거대 기업이나 국가,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그 풍요의 역설을 증명하는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풍요의 역설이요? 네. 모든 것을 다 이룬 바로 그 순간에 시스템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정확히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건 굉장히 서늘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와,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데? 일단 출문점은 솔로몬이 이룩한 그 거대한 대역사, 그 스케일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려 20년에 걸친 국가적 프로젝트였거든요? 20년이면 진짜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오직 건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강살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 동안 나라 전체가 공사판이었던 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벽돌이 올라가고 완공 테이프를 끝내는 날이 온 거죠. 이때 솔로몬의 스펙이 어땠냐? 당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혜, 셀 수 없는 재물, 그리고 완벽한 권력까지 다 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점을 찍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20년의 완공 시점을 요즘 상황에 좀 빗대어 봤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창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20년 동안 밤낮 없이 피땀을 흘려서 마침내 업계 1위로 상장하는 날. 아, 나스닥에 딱 종 울리는 그 아침이요? 네네. 전 직원한테 막 스톡옵션 터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럼 이제 좀 긴장 풀고 그동안 이뤄낸 거 누리면서 콧노래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비극이 시작되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바로 그 찰나. 이제 다 끝났다면서 안도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진공 상태거든요. 진공 상태요? 네. 20년 동안 조직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거대한 목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내면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거죠.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네. 외형적인 하드웨어 준비는 끝났지만 소프트웨어, 즉 내면과 원칙의 분견은 바로 그 축배의 잔을 부딪히는 순간부터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가장 높은 곳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 붕괴가 시작된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겉보기에 완벽한 국타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우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뜯어보죠. 그 첫 번째 치명적인 균열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같이 흙먼지 마셨던 그 사람들 말인가요? 맞습니다. 인력 재편의 실패죠. 성전이랑 왕궁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국가 방어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두 번째 거대 토목공사를 또 시작하거든요. 아니, 20년을 고생했는데 또요? 네. 밀로 요새 짓고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고 국경 곳곳에 군사 병참 도시들을 막 건설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공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진짜 노골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무려 550명을 전부 감독관, 지휘관, 전차부대 대장 같은 관리자급으로 싹 승격시킵니다.
편하고 권력 있는 자리로 다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반면에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후손들은 하루아침에 돌 나르고 채찍 맞는 강제 노역,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텐데 살짝 딴지를 하나 걸어보자면요. 이게 고대 사회잖아요. 전쟁 포로나 원주민 노예로 부리는 건 그 당시 스탠다드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오판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고대의 보편적인 기준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그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맥락이요? 일단 지난 20년 동안 건축할 때는 이런 차별이 없었어요. 인종 안 따지고 동등한 동료로서 같이 돌 깎고 일했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입니다. 이집트 탈출한 거요? 맞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제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 국가 정체성의 핵심 헌법 같은 거였어요. 노예의 아픔을 아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렇죠. 근데 국가가 좀 부유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당했던 그 끔찍한 제도를 자기 이웃한테 그대로 적용해버린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제일 싫어하던 괴물의 모습으로 똑같이 변해버린 거네요. 아주 끔찍한 변질이죠. 제가 이 자료 분석에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찾았는데 이 상황을 가리켜서 누구는 인삼뿌리 먹게 하고 누구는 무뿌리 먹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인삼뿌리와 무뿌리 진짜 피부에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쵸. 아니 20년 동안 같이 먼지 뒤집어 쓰고 새참 나눠 먹던 동료였잖아요. 근데 회사가 상장해서 대박 나자마자 리더가 갑자기 넌 내 고용 출신이니까 오늘부터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임원해. 넌 이방인 출신이지? 넌 오늘부터 일용직 노예야. 나가서 돌인 안 할라. 이러는 거잖아요. 진짜 하루아침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쳐버린 거죠. 그 비유가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박탈감이 엄청났겠죠. 사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배신감이랑 박탈감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평등했던 공동체의 연대를 산산조각 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듣기만 해도 막 억울해지네요. 근데 이 첫 번째 오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갈라치기가 만들어낸 역사적 나비 효과 때문이죠. 나비 효과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피지배 계층,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일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쌓였을까요? 억눌린 분노, 억울함, 리더에 대한 깊은 불신이 국가 밑바닥에 마그마처럼 막 고이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은 끓고 있었겠네요. 네,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마그마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대에 이르러서 거대한 반란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북쪽하고 남쪽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거죠. 와, 20년 화려한 성공 자축하던 바로 그 순간에 리더 스스로 나라가 반토막 날 시한폭탄 타이머를 꼭 눌러버린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인간 심리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이렇게 내부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억누르면 사실 리더 본인도 절대 두 다리 뻗고 못 자거든요. 맞아요. 불안하니까요. 저들이 언제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무의식에 자리 잡잖아요.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고 불신이 커지면 권력자는 필연적으로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신뢰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외부의 힘, 즉 군사력이나 강대국의 병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내부의 적이 두려워서 외부의 큰 호랑이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두 번째 치명적 오판인 보이는 힘에 대한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자료에 보면 그 구체적인 사례로 벌어진 뼈아픈 외교적 타협이 등장하잖아요. 저 이거 읽고 한편의 정지 스릴러인 줄 알았어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국경 근처로 군대를 몰고 와서 게셀성을 다 불태우고 점령해버려요. 근데 갑자기 파라오가 이 게셀 땅을 자기 딸이랑 솔로몬을 정략 결혼시키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줍니다. 일종의 선물이자 거래인 셈이죠. 네, 솔로몬은 넙죽 그걸 받고요. 아까 말한 이방 노예들 동원해서 그 게셀 땅부터 베토론, 바알랏, 다말 이런 요충지마다 전차랑 마병을 위한 최첨단 군사 요새를 막 세웁니다. 국경 방어선을 엄청나게 강화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현실 정치 관점으로 날카로운 반론 하나 제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현실 정치로 보면 솔로몬의 천재적인 외교술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당대 최고 초강대국인 이집트 파라오 딸 아내로 맞아서 동맹 맺었죠.
영토 공짜로 얻었죠. 거기에 막강한 기갑부대 요새까지 지었어요.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진짜 완벽한 외교적 승리잖아요. 박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 정치 프레임으로만 보면 진짜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성과죠. 영토, 동맹, 군사력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일반 국가란 달랐나요?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신정정치 국가였거든요. 그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율법을 보면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잠깐만요. 군사력, 정략결혼, 돈. 방금 솔로몬이 한 거랑 다 겹치는데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핵심은 결국 인간적인 힘이나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강력한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행동을 보세요. 파라오랑 정략 결혼했죠. 무력으로 탈취한 땅 인수했죠. 대규모 전차 부대 창설했죠. 헌법을 그냥 정년으로 위반해버렸네요. 네, 입으로는 신의 지혜를 따른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당대 가장 폭력적인 제국주의 국가였던 애굽의 방식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강대국의 권력에 철저히 굴복한 거죠. 와,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됐네요. 명분은 신이 주신 지혜로운 평화 이러면서 무대 뒤에서는 초강대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힘의 논리에만 기댄 거잖아요? 영혼을 팔아서 철갑을 두른 셈이죠. 진짜 그렇게 들리네요. 이렇게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물리적 힘이랑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리더의 마음속 도덕적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적지는 뻔하죠. 바로 통제 불능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오판이 등장합니다. 원칙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욕망은 반드시 폭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폭주하나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국가 방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요새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그 명분마저 아예 던져버려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 등 온 땅에 자신이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하였다.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했다. 와, 이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이 장난 아니네요. 필요한 인프라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허영심을 채우는 건축 중독에 빠진 거잖아요. 맹목적인 건축 중독이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주했는지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두로의 왕 히람으로부터 솔로몬이 거둬들인 금의 양이 무려 14톤입니다. 14톤의 금이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엄청난 양이죠.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국고의 금이 14톤이나 쌓였으면 요즘 말로 외환 보이고 넘쳐나는 튼튼한 경제대국 된 거잖아요. 나라 부유해진 걸 무조건 리더 탐욕이라고 몰아가는 건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요? 그 14톤의 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백성들한테 안 썼나요? 전혀요. 그 막대한 부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사회적 인프라 개선하는 데 재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왕궁 방패를 금으로 입히고 자기 보좌를 상아와 정금으로 장식하는 데 쓰였어요. 헐, 방패에 금칠을 했다고요? 네, 극단적인 사치와 부의 독점, 리더 개인의 황금 창고 채우는 데만 쓰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금 14톤 모으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세금이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겠습니까? 와, 거시경제 지표는 막 하늘을 찌르는데 실물 경제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착취당하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리더의 시선이 백성의 고통이나 공동체 미래를 향하지 않고 오직 차실을 돋보이게 할 금은 보화에만 꽂혀버린 심각한 나르시시즘 상태인 겁니다. 백성들 피땀 쥐어 짜서 자기 왕자의 금칠을 하고 있었다니. 근데요, 제가 이 자료 쭉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는 사람 노예로 부리고 밖으로는 강대국에 엎드리고 경제적으로는 백성 착취해서 금 14톤 긁어모으고 속은 완전 시궁창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주 화려했겠죠. 화려한 걸 넘어서 너무나 홀리하고 거룩하고 완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잖아요. 이때마다 국가적 차원의 어마어마한 예배를 주관해요. 성전 완공 때 바친 제물 스케일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걸 한 번에 바쳐요. 숫자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이걸 딱 보면서 저는
현대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바로 떠올랐어요. 아, 인플루언서요. 네, 현실에서는 막 무리하게 사업 확장해서 빚더미 앉아있고 주변 인간관계 다 파탄나서 속이 텅텅 비웠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완벽한 조명이랑 필터 씌워서 세상 우아하게 오마카세 먹는 사진, 명품 시계 언박싱 영상만 계속 올리는 거죠. 아, 완벽한 비유네요. 그렇죠. 솔로몬한테 이 화려한 종교의식은 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삶이란 착취를 덮어버리는 교묘하고 눈부신 포장지 역할이었던 거예요. 스케일로 대중들 시선 돌리고 자기도 속으로 나는 예배 이렇게 잘 드리니까 훌륭한 왕이야 이러면서 인지부조화 합리화한 거 아닐까요? 그 인플루언서랑 포장지 비유가 솔로몬의 심리적 기만 상태를 제일 현대적이고 날카롭게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화려한 그 퍼포먼스가 오히려 내면 붕괴 가리는 연막탄이었다. 이 분석 되게 예리하네요. 연막탄. 맞아요. 딱 그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미션, 풍요의 역설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겠어요? 오, 그래프요. 네. 두 개의 화살표가 X자로 교차하는 그래프입니다. 하나는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화려한 금빛 화살표예요. 물질적 부, 군사력, 거대한 건축물, 육신의 편안함이 막 하늘 찔듯 치솟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표들이네요. 반면에 동시에 끝없이 추락하는 우하향의 푸른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던 평등의 의식, 공동체의 따뜻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려던 원칙과 영적 순수성, 이것들이 바닥을 뚫고 끝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젖이 솟는 금빛 화살표에 취해서 푸른 화살표가 이미 죽음의 바닥에 닿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겁니다. 치솟는 금빛 화살표와 추락하는 푸른 화살표, 시각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확 꽂히네요. 결국 이 제국의 비극은 무슨 외불에서 갑자기 운석 떨어지대 놓은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그 눈부신 성공, 폭발적인 번영?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그 제일 안락하고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공동체 영혼이 소리 없이 천천히 질식해 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하고 서늘한 고대 역사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책상 위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기록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네, 저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신이 줬던 처음 명령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명령이 금 14톤 모아라, 강대국이랑 동맹 맺어라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달랐죠.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법을 지켜라. 이 단순한 내면의 나침반 하나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나침반. 아무리 겉보기에 항공모함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배를 만들어도 조타실에 있는 그 작은 나침반 하나가 고장나 버리면 배는 결국 보이지 않는 암초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다 파손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나침반 비유가 오늘 분석 결론으로 정말 딱 맞네요. 어르신들이 후대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옛말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또 이 한 문장 안에 권력과 타락의 메커니즘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막 바닥치고 시련 겪을 때 안 옵니다. 그럼 언제 오나요? 목표 다 달성하고 통장 잔고 두둑해지고 껄끄러운 적도 다 사라지고 와, 내 삶 진짜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딱 느끼는 그 짜릿한 찰나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가장 화려한 외투 입고 아무 발소리도 없이 우리 뇌랑 심장 속으로 스며들죠. 무섭네요, 진짜. 그래서 외형적인 방어막보다 타인을 도구로 안 보는 따뜻한 인간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칙에 대한 집요한 정직함, 이게 우리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걸 이 기록이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정도면 꽤 안정적이지, 나름 성공 궤도에 올랐어, 이렇게 안심하면서 겹겹이 쌓아 올리고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솔로몬의 성이 있진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내 이력서 스펙이 막 화려해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타이틀 달고 통장 잔고 늘어나는 그 달콤한 시간 동안 혹시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조용한 나침반 바늘은 방향을 잃고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고장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완벽해 보였던 20년짜리 성공 건물이 사람에 대한 태도랑 원칙이라는 기초부터 서서히 갈라졌던 것처럼 말이죠. 뼈아픈 질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무겁고 서늘한 철학적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 모든 걸 다 이룬 완벽한 풍요가 이토록 필연적으로 오만과 부패를 낳는다면 우리 인간한테 가장 안전한 상태는 역설적이게도 무언가 부족한 영원한 결핍이나 끝없이 투쟁해야 하는 고단뿐일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만약 우리가 성공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도 인위적으로 결핍을 발명해내고 스스로 경솔하게 만들 장치를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솔로몬의 거대한 몰락은 바로 내일 아침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똑같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네요. 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